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관측보다 빠르게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야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힐 정도로 입당식은 전격적이었는데 주요 지도부는 출장과 휴가 등을 이유로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당 지도부 일정은 몰랐다고 말한 윤 전 총장은 불확실성이 혼선을 끼치는 것 같아 입당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입당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환영 웃음 속에 숨겨진 뒤끝.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금요일 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없는데 왜 그날 하필 입당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에 그러한 좀 뒤끝은 뒤로 감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뒤로 감춰져 있다. 김보혁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사가 나왔던 걸 보면 입당을 하느냐, 언제 입당을 하느냐, 이게 그동안 많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도 뭐 8월 10일이냐 아니냐 뭐 막 여러 전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입당을 언제 한다라고 미리 밝히거나 뭐 왜 입당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그 기회를 그냥 한 번에 싹 날리고 몇 시간 만에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방식 문제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도 그 집 사정이 어떤지 어른들은 계신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런 건 난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냥 간다. 집주인이 있던 없던.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 집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문제는 뭐 지도자의 결단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계속 입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발빠른 입당은 잘하신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보혁 기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인이 없는데 집에 놀러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살러 갔잖아요. 근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보다 같이 상의를 했던 장제원 의원, 권영세 의원의 조금 판단을 다르게 했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다. 두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요 오세요 입당하세요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분들의 판단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려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특히 권영세 대외협력본부장의 의도 분명히 다 전후 사정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아실 분인데 경력도 많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대외 뭐 영입위원장이니까 협력위원장이니까 내가 뭐 하면 되고 입당식은 또 당대표가 있을 때 따로 하면 되겠지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정말입니까? 속내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보통 통상적으로 다음 날 뭘 하게 되면 그 전날 전화를 걸어서 대표나 원내 주요 지도부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입당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상의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몇 시간 전에 결정을 했다는 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뒷얘기가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순천에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전해준 건데 직접 윤석열 총장이 저 입당합니다라고 전화는 나중에 받았고 당에서 이제 보고가 온 모양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곧 1시 50분쯤에 입당한답니다. 그랬더니 세상 그렇게 얼굴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화가 많이 났었다. 그렇게까지 전해주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대표다운 게 뭐냐면 버스 안에서는 그렇게 되게 화가 많이 났지만 네. 바로 또 행사장 가서는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순천 지역 주민들 잘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역시 자리가 사람을 키운다. 하여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조절을 하고 네.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 이 역할을 표정 제대로 잘한 것 했다 이런 같아요. 말씀이신데요. 오늘 입당식 장면만 보자면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럼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들어왔어요? 왜 예.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뒤끝은 좀 남겼잖아요. 조금 뒤끝. 있죠. 뒤끝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금 어색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던데요. 아니 그 꽃다발도 막 여기다 놓으려고 했다 여기다 놓기도 하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 표정도 이렇게 막 활짝 웃고 막 진정스럽게 환영하는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잘 수습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윤 전 총장은 입당을 하자마자 몸값이라고 하죠. 이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일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지른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이 순간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보육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윤석열 지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혹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언행의 문제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가 오늘은 또 부정식품 뭐 얘기까지 나왔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 분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저당의 후보가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일도 줄어들겠지. 뭐 이런 기대감도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계속되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대표되는 상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편이어서 함부로 비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네. 우리 당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당 대선 후보 하세요.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야당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 상처도 입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김보혁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아하, 예. 제가 여론조사가 뭐 일요일하고 오늘까지 해서 한 3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자세히 봤더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상당한 폭으로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보혁 기자님 설명해 주셨듯이 예.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하.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리고 지금 컨벤션 효과 입당과 함께 올라간 지지율에는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다. 네. 그동안 뭐랄까요? 윤석열 리스크. 불확실성이 또 제거된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거대 당이 아마 품고 제거해 줄 것이다라는 예. 기대인데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위험 요소가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검증이 시작되고 그럼요. 그 기대가 서서히 조금 허물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 중심에는 사실 다른 경쟁 주자들의 예. 그렇죠? 그런 아마 준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또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당내 인사들을 쭉 여러 차례 만나는데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반주 스킨십, 음주를 통해서 회동을 가지는 모습이 목격이 됐어요. 뭐 치맥, 소주,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아이 술꾼 근데 아니냐. 좀 뭐 만나서 네. 반주 한 잔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당신은 뭐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코로나인데 왜 네. 그래 이렇게 큰 문제 삼을 것이냐라는 예.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음흠. 그렇다고 꼭 거기서 계속 이렇게 술 드시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느냐 음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소한 부분 같고 네. 너무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보 기자 사소한 부분 우리 생각이 동의하세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자주 만나시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낡은 방식이긴 해도 그런 게 연출된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네. 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역시 최근에 원팀 협약식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들 함께 이렇게 손잡고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너무 격하게 싸우지 맙시다.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그러한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또다시 격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1, 2위 후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진영 사이의 감정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부겸 기자님. 한동안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한쪽은 정체혹은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서 우리가 곧 1등 된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공격하면 더 깎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네. 다른 후보들도 1, 2위 싸움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3등 되려면 그 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격화되는 건데 네. 이게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좀 적당히 좀 하지라는 얘기가 나올 때 계속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공약 이행률이 어떻느냐 이 얘기만 가지고 하면 당신들 본선 안 나갈 거냐, 대선 안 치를 거냐, 앞으로 대선 가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 코로나19, 기후위기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당신들 준비돼 있냐. 남북관계 꿈틀거리고 있는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고 묻기 시작하면 그때 좀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때까지 계속 과거 문제 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망할 겁니다. 같이 망할 것이다. 장선수 교수님. 계속 싸울 것이고요. 저는 지금 싸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확대되고 왜냐하면 있다. TV 토론 때는 후보들끼리 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재명 지사 측, 이낙연 지사 측 그렇죠.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확전 양상이죠. 네,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경선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처럼 뭐 기본소득, 재난소득 이런 걸 가지고 정책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건강하죠. 네. 그걸 통해서 더욱 더 좋은 정책을 국민들께 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 논쟁 오케이. 하지만 자꾸 백제라든지 적자, 서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또 보니 참 딜레마긴 딜레마입니다. 국민보다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 좀 싸움하는 모습들에. 자,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과 싸움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공방은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중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 북도 설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뜨겁게 붙은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육 기자님. 왜 경기도일까 의문입니다. 행정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편하는 게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분권해야 된다. 국도 균형 발전해야 된다. 서울 같은 것을 5곳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광역, 중앙정부, 기초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있는 걸 2단계로 줄이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경기도만 남도, 북도, 지리사항은 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뭔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서울도 동서남북으로 나누자. 강남 쪽에 주민들이 우리 쪽 세금을 다른 데 주는데 불쾌하다. 우리는 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분할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도 설치하면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됩니까? 예를 들면 경기 북부권만 해보면요. 거기 GDP가 92조예요. 근데 남부권은 360조예요. 그러면 남부권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합쳐가지고 북부권도 개발하는데 결국에는 북부권 개발이 덜 된 이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이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남북이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1980년대 중후반부터 경기도 북도 설치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나왔죠. 이것이 진정성이 있었으려면
정세균, 이낙연 총리께서 총리 시절에 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북부 도시 새로 뭐 분리하자, 아하. 북부 시청 도청 다시 만들자, 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네. 보여져서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양측 여야 내부에서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쟁은 치열하더라도 서로 지나친 그런 그 공방,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이 샤이키 김보혁 기자, 장성철 특임 교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